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7월에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이 2019년 9월 IMF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조성욱 씨,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수 출신이고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조성욱 씨는 1994년에 기업 지배구조 개혁하고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담당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 한국에서는 IMF 사태라고 알려진 외환위기 때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기업 지배구조 그쪽 전문, 이런 조성욱 씨가 KDI에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어쩌면은 현지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꼭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밝혀두겠습니다. 조성욱 씨의 시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한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장인 조성욱 씨의 2003년 논문의 한 대목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했다. 이 문장을 잘 읽어야 하는데,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장 지배적 구조 혹은 독과점 비슷한 것, 이런 식으로 경쟁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시 기업이 높은 부채에 의존해서 수익성이 낮았고 연쇄적인 도산을 막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어떻든 그의 시야가, 그의 시각이 이렇다. 이런 것을 기초 정보로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들에게 과징금을 걷어온 것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조폭이나 삼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그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수금한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하면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또는 당기 순이익처럼 조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그런 돈이 아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만, 그것도 법에 엄격하게 정해진 그 비율에 따라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호통을 친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더 많이 해서 과징금을 많이 걷어오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하거나 그것을 고쳐서 과징금 비율을 올려서 많이 걷어오기를 바라거나 둘 다 말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법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같은 그 언론에서는 현재 조성욱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비판이 있다 하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지 아직 그렇게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성욱 씨는 처음부터 가위를 든 이발사였지 상담사라든지 조정 중개인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발사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는 가위를 들고 남의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그저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혹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싹둑싹둑 자르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발사는 바로 그 가위질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자랑거리다 하는 그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위를 든 이발사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문재인 씨가 사람을 잘못 쓴 거다. 인사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고 조성욱 위원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 하는 점에서 아바타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성욱 위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것은 좌파 정권 자체의 문제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대 좌파 정권을 보면은 그들은 좌파 시스템에 목을 매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매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국가 조직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좌파 시스템을 구축해야 그들이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좌파 시스템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하면은 좌파 정권은 대체로 IQ가 2자릿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자라는 두뇌 능력을 좌파 시스템을 통해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 좌파 시스템의 예로서 청와대에 있는 그 정책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좌파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실을 둔 예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신설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은 거기서 하는 일을 12대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문재인 씨의 정책실 또 그것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김병준 씨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정책실이 국가 차원의 큰 틀의 그림을 그린다. 그런 다음에 그 큰 틀의 그림을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준다. 그런 다음에는 정책실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준 씨가 이것을 당시에는 자기가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기관인 행정부를 국자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김병준 씨가 이야기하는 이 정책실, 대통령 비서실 안에 있는 정책실이 이 국자를 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본인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랬는데 2017년 5월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위헌 조직인 정책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정책실에서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통일, 외교, 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그렇게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책실장 아래에 어떤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 경제보좌관이 있습니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한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이것을 다 자기들이 대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보좌관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보좌관이 있는데 이름은 이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이들이 모두 정책실장 밑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은 김상조 씨가 지금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쭉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2019년 7월에 정책실장에 앉힌 것이죠. 그러면은 김상조 씨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 노릇이 될 겁니다. 문재인 씨의 정책실에서는 국정 전반을 맡아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앞에서 알아봤듯이 그 내용은 거의 다 경제, 돈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김상조 씨는 내내 늘 하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상조의 부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구조가 정책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당연히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러면은 김상조 씨가 여전히 대기업 도살장가 하면은 그것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럴 때는 김상조 씨는 도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씨가 대기업들을 두루 거느리는 총괄회장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김상조 실장이나 조성욱 위원장은 소대장, 분대장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소수의 그 대기업과 대기업 친화도가 부쩍 높아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항상 대기업만 찾아다니고 대기업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문재인 씨 나가서 마이크 잡고 마치 물론 자기가 총괄 회장이니까 자기 회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50개 기업이 있을 때 문재인 씨가 가서 한 3개 기업의 마이크를 들었다 하면은 나머지 47개 기업은 경쟁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아예 경쟁 못하게 특정 기업만을 특혜를 줘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쓸모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공정거래를 해치고 있으니까. 이 좌파 정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못난이 인형 세트처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것이 아예 필요치 않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것은 좀 인간도 아닌 것을 인간 취급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회생활에 부적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고체계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재단 2011년 8월 22일자 게시물의 내용인데 정책실과 비서실을 완전히 분리시켜 별도로 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14조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캐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실과 비서실을 분리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제14조가 안 된다 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대뜸 정부조직법 14조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원래의 시스템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은 그것을 뜯어내자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 몇몇의 생각이고 극히 주관적인 고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는 어느 한 정권이, 어느 한 정파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생활 부적응자다. 그렇게 불리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해도 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대목이 아주 귀에 익지 않습니까? 이거 문재인 씨 입에서 수없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좌파 정권은 예나 지금이나 법을 위반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르는 위법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 법 개정 없이 검찰청이 할 수 있는 일, 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많이 들었죠.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무회의를 구성해서 모이기로 하자. 문재인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헌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하자. 가림이 없습니다. 헌법도 막 뚫고 지나가고 법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비서실 체계 속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분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말도 아닌 겁니다. 검토하고 결론 내리고 그거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막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시스템을 바꾸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바꾼 것처럼 이렇게 겉과 안을 다르게 속이고 그 다음에 속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당연무효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나 헌법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정해서 자기들끼리 지킨다고 됩니까? 반드시 외부에 그 영향력을 미쳐야만 그렇게 바꾸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공무원이 또 다른 통치기관이 또 국민이 그거 틀렸다. 위헌, 위법이다. 하면서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무효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좌절해서 그런지 그렇게 너는 가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좌파 정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탄핵으로 파면하는 국가가 헌법이 작동되는 국가이고 국민 주권이 실행되는 국가인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탄핵무효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어째서 국민이 특정 정치인, 특정인과 한통속이 돼서 탄핵 무효 소리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항상 심판대 저쪽 도마 위에 놓여 있고 우리 국민은 그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탄핵 무효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 총 들이대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 좌파 정권은
깨끗한 것이 좋다 하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암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좌파들은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깨끗한 쌀을 생산해야 한다.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이러니까 농부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흙 안 묻히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문재인 좌파 그 세력은 손에 흙 안 묻히고 농사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없죠. 더구나 문제는 손에 흙이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그들은 애초에 농사 자체를 모른다. 이것이 치명적인 겁니다. 농사가 어디 만만하답니까? 이러한 그 좌파 정권,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이 좌파들은 제발로 논에 들어가서 서 있더라도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고도 모릅니다. 좌파 머리로 60년, 70년 살아와서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도무지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너무 때가 늦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일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머리가 굳어진 좌파들은 너무 오래 살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무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머리 나쁜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반성이 불가능한 족속이다 하는 면에서 구제불능인 것이죠. 이런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총괄회장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 이제는 참 딱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상조, 조성욱 이런 인물들 그들을 내세워서 재벌 규제 결국에는 재벌 해체를 아마도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그 졸업장은 좀 많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소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좌파 정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아주 더 심하게 그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이죠. 그들이 좌파는 원래 좀 무식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차라리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경우처럼 줄줄이 경력을 나열하고 그리고 경력 가운데 서울대 이런 것은 노상이 있지만 하버드 이런 게 나오니까 대중이 그거 보고 그러면 한번 맡겨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장 개수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인섭, 조국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서울대 형법교수가 없어서 큰일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서울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형법교수입니까? 아무리 로스쿨제로 된 지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형법학이라고 하는 것,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역사를 지닌 학문이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로스쿨 좀 하겠다고 때려치운 그런 학교들 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금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런데 형법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현재 나와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형법 교수 임내하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형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육류라고 하면 소나 돼지고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형법학이 그 살코기다, 인기 있는 부위다 하면은 현재 나와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교수라는 사람들은 특수부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장이나 발톱이나 뭐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이죠. 혹은 귀 이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좌파이면서 이렇게 경력을 번지르르하게 내세우는 인물들은 좌파 머리에다가 학습 능력까지 소멸된 경우가 많다. 경험상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전문가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그런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경직성. 이것이 바로 그 예로부터 수구적이다 하는 딱 그 표현이 맞는 그런 특성인데 이러고 보면 여러분도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좌파들은 시간은 짧지만 힘이 받쳐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곧장 독재로 질주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가게 되면 머리 없고 탐욕스러운 군중들이 그 뒤에 달려서 이런 군중들을 매달고 가는 것이죠. 앞길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씨의 경제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경력이라든지 또 발표하는 그런 문건상의 그들의 주장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IMF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2019년의 재벌 규제를 하면서 IMF 그 시대의 그 뼈대 아래에서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좌파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999년에 이것을 그냥 20세기 마인드, 20세기를 토대로 하는 것 이런 의미로 1999년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대략 그쯤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별 관계는 없겠죠. 1999년에 통역하던 여성이 외교부 장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1999년에 IMF 뒤처리하던 여성이 공정거래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문재인 씨 동업자 혹은 문재인 씨 직원 하던 사람이 법제처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자리를 옮겼죠.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문재인 씨 그 세력은 20세기에 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100년 차이가 나고 100년만큼 구닥다리고 그래서 그들은 뭐만 하면 100년을 노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심을 한번 믿어주자. 이러고 좀 귀 기울여 보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기업 독점을 없애겠다. 기업은 내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왜 좌파 너희들이 본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하고 왜 좌파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이 이야기하는 그 기업, 그것은 좌파들의 기업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와 좌파들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결국 인간살이에 대해서 문외한들이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보통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너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인간 세상에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이 앞에 나서서 모두 한 줄로 세워가지고 한날 한시에 혁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것이 100년도 더 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리고 그의 소대장, 분대장들은 자기들이 기업 운영을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것을 넘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졸업장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기업을 30년, 40년 한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고질병입니다. 물론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도 정부가 기업을 북돋아 줄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 식의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몽둥이를 들고 패면서 단 하나의 문만 열어놓고 그리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을 몰아넣듯이 그래놓고 이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독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는 인류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처단되었습니다. 현재 이 좌파들은 대단히 큰 환상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집단 최면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지?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되는 걸까? 이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머리가 나쁘고 학습 능력이 없고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 헛살았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